어느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27세 여군 중위 윤소연에게 일생일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군은 진흙탕도 못 뛰나요? 박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소연이 안전하게 진입하려고 잠시 망설인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등을 거칠게 밀치는 손길에 소연은 균형을 잃고 얼굴부터 진흙탕에 박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입과 코로 들어와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쓸모없는 여자를 왜 뽑아놨냐? 모욕적인 말들이 빗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소연,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훈련장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구나.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군대는 남성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그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군의 비율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죠. 주인공 윤소연 중위는 27의 나이로 밝고 당당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그녀는 늘 여자 주제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소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신속하게 군복을 갖춰 입고 세면을 마쳤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만 유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기장을 펼쳐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말이죠. 그 일기장에는 항상 같은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버티면 언젠가 세상도 바뀔 것이다. 이 한 줄의 글귀는 그녀에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는 주문과도 같았어요. 아침 조례 시간이 되면 소연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중대장의 시선은 항상 그녀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다른 남성 장교들을 훑어보는 시선과는 달리 소연을 바라볼 때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부대 내에서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었어요. 병사들 중 일부는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우리 누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했죠. 이병 김철수는 소연이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중위님. 큰 소리로 인사했고, 1등병 박민호는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런 병사들에게 소연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소연의 직속 상관인 박중대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40대 중반의 박중대장은 전형적인 구시대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유독 소연만을 표적으로 삼아 모욕을 주었어요. 다른 남성 장교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소연에게만은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례 시간이었습니다. 박중대장은 소연을 다른 장교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윤 중위는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행군 때도 뒤처지더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행군에서 소연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남성 장교 몇 명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다른 남성 장교들은 아무도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뺨을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알겠습니다. 중대장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공정하지 않은 평가,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는 공개적인 모욕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소연은 홀로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곤 했어요. 다른 장교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녀만은 혼자였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중위님, 오늘 식사는 어떠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소연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연은 잠깐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곤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언제나 담담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소연,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뎌봐. 오후 훈련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중대장은 소연에게만 유독 어려운 과제를 주었어요. 윤중이 여자도 남자만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훈련은 혼자서 해보시죠. 다른 장교들은 팀을 이뤄 진행하는 훈련을 소연 혼자 수행하게 했습니다. 물론 소연은 묵묵히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소연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내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어요. 오늘 박중대장이 또 나를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줬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일기 쓰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만큼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가끔 소연은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부대를 다니며 자란 그녀에게 군인은 꿈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소연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과연 이 조직에 어울리는 것인지, 자신이 정말로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피로에 지친 얼굴,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 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이 부대에서 느끼는 것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당하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장에 적는 그 한 줄의 다짐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이것이 윤소연의 일상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한 여군 장교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훈련 날이었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와 우산을 들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보통 실내 훈련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박중 대장은 달랐어요. 비가 온다고 해서 전쟁이 멈추는 줄 아느냐? 오늘이야말로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이다. 박중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모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운동장에 집합했어요. 소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복이 비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훈련 내용은 장애물 통과 훈련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까다로운 코스였는데 비까지 내리니 더욱 어려워졌어요. 진흙탕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었고 미끄러운 땅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교들은 묵묵히 훈련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중 대장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진흙탕에서 넘어지거나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갔지만 소연의 모든 행동은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연도 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가장 어려운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높이 1m 정도의 진흙 웅덩이를 기어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었어요. 평소에도 이 구간은 모든 훈련생들이 어려워하는 곳이었는데 비까지 내리니 진흙탕이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통과한 남성 장교들도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왔어요. 소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진흙 웅덩이 앞에 섰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박중 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중희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라서 진흙탕도 무서워하는 겁니까? 박중 대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다른 장교들은 다 빨리빨리 통과했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망설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잠시 코스를 살펴본 것뿐이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로 진입 전에 잠시 준비 시간을 가졌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박중 대장은 유독 소연에게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하고 진흙 웅덩이에 몸을 맡겼어요. 차가운 진흙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녀는 최대한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웅덩이 중간쯤에서 잠시 방향을 조정하려고 멈춘 순간 박중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중희님, 진흙탕도 못 뛰어다니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군대에 오지 말 것이지.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박중 대장이 갑자기 그녀의 등을 거칠게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에 소연은 균형을 잃고 얼굴부터 진흙탕에 박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입과 코로 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원래 군복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연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푸하하, 진짜 웃기네. 여자가 군대에 와서 저런 꼴이 되네. 몇몇 병사들과 심지어 일부 장교들까지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박중 대장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쓸모없는 여자를 왜 군대에 뽑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바로 여군의 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어요. 소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박중 대장이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한 말을 했던 이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던 일들을 자신에게만 문제 삼았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서 소연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진흙을 털어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녀는 남은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비록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모욕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혼자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지만 그녀만은 외톨이였습니다.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날 밤 소연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물로 씻어낼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그때의 모욕감이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부대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전장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소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굴욕적인 훈련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소연의 하루 일과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기를 쓰는 것 외에 밤늦은 시간에 또 다른 기록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은 노트 한 권을 더 준비해서 하루 중 일어났던 부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당연히 어제의 진흙탕 사건이었어요. 1987년 7월 15일 장맛비가 내리는 훈련 중 박중 대장이 나를 의도적으로 밀쳐서 진흙탕에 넘어뜨렸다. 같은 실수를 한 다른 장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만 쓸모없는 여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목격자 김철수 1등병, 박민호 상병, 이준호 소위 등 약 20여 명. 소연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이런 기록을 시작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누가 옳고 그른지 역사가 말해줄 거야.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감지한 것은 소연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병사들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특히 김철수 1등병은 그날 훈련에서 소연이 당한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위님, 그날 일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김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중대장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박민호 상병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왔고, 심지어 몇몇 고참 병사들도 은근히 소연을 지지한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중위님은 다른 장교들보다 훨씬 공정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병사들까지 자신의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연은 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신중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런데 소연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여군들의 반응이었어요. 부대에는 소연 외에도 몇 명의 여군이 더 있었는데 이들의 태도가 냉담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은희 하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이은희가 다른 여군들과 함께 소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연 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 이은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나서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소연이 물었지만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박중대장하고 괜히 대립각을 세우지 마세요. 언니가 그러면 우리까지 다 찍혀요. 우리는 조용히 군 생활하고 싶다고요. 이은희의 말에 다른 여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괜히 나서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 아닌가요? 소연은 그 순간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군들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괜히 찍히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여군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그날 밤 소연은 전에 없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상관인 박중대장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동료 여군들은 거리를 두고 그나마 자신을 지지해주는 것은 몇몇 병사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병사들과는 계급상 선을 넘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일기장에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다. 다음 날부터 소연의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중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침 조례 때마다 소연만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고 훈련 시간에는 더욱 까다로운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윤중이 여자니까 힘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중대장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훈련 준비를 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마무리했어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소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김철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네. 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라도 중위님을 응원해드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소연은 이런 지지조차 부담스러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 착한 병사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과의 접촉도 필요한 업무 외에는 최소화했습니다. 매일 밤 소연은 2권의 노트에 기록을 이어갔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담은 일기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증거 수집용 노트였습니다. 후자는 점점 두꺼워져 갔어요. 박중대장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거든요. 이 모든 기록들이 언젠가는 쓰일 때가 올 거야. 소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 싸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믿음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소연이 기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박중 대장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인 모욕보다는 더 치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해왔어요.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업무 배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소연에게만 유독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어요. 다른 중위들은 하나씩 담당하는 일을 소연은 혼자서 두세 개씩 맡아야 했습니다. 윤중이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겠죠? 박중 대장은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어요. 소연은 이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하루 일정을 점검했어요. 다른 장교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때도 그녀만은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내도 박중 대장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점호 시간은 소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중 대장은 매일 아침 소연을 다른 장교들 앞에 세워놓고 하루 일정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어요. 윤중이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오타가 하나 있더군요. 여자라서 세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실수는 왜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였고 다른 남성 장교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소연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어요. 거울을 보면 야위어진 얼굴과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회식 자리였어요. 원래 회식이 있는 날이면 소연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박중 대장은 술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어요. 야, 윤중이. 여자가 술도 못 마시면 어떻게 군인을 하겠어? 어서 잔들어. 소연이 정중히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해도 박중 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남자들이 고생하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잖아. 그냥 한 잔만 따라줘.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중 대장이 소연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차라리 술이나 따라주는 게 낫겠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노골적인 모독이었거든요. 소연은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엄연한 대한민국 육군 중위입니다. 군복의 명예를 지키며 복무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중 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군복의 명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자가 무슨 명예를 말해? 이 말에 몇몇 젊은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군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이 내게는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어요.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연 주변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던 일부 병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자신들까지 연루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수만은 여전히 소연을 지지했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중위님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어느 날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겠지. 그 대답을 듣고 김철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동료 여군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은희는 아예 소연을 보면 외면했고 다른 여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소연 언니 때문에 우리까지 눈총 받는다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면 소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병사들마저 조심스러워해서 다가오지 않았고 동료 여군들은 아예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요.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2권의 노트를 펼치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노트는 이제 상당히 두꺼워져 있었어요. 박중대장의 부당한 처사들이 날짜와 시간, 목격자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상관은 나를 괴롭히고 동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당한 시스템에 맞서는 것이다. 박중대장은 소연이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밀해져 갔습니다. 마치 소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이 부대에서 쫓아낼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소연 역시 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자신이 이곳에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끝까지 싸워보자. 누가 옳은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긴장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밤 소연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소 야간 훈련은 2명씩 조를 이뤄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박중대장은 소연에게만 단독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윤중이는 실력이 뛰어나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른 장교들과 달리 특별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중대장의 말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은 모두 안전한 구역에 배치되었는데 소연만 부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험한 초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여자라면 그 정도도 못 버티겠냐? 설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건 아니겠죠? 박중대장의 도발적인 말에 소연은 아니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중대장이 원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진 밤 10시경 소연은 홀로 외딴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부대 경계선 끝에 위치한 곳으로 가장 가까운 다른 초소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무전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주파수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심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고장난 장비를 준 것 같았어요. 초소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들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2명이 교대로 망을 보는 곳을 혼자 지켜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뭔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간혹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은 것까지 들려왔어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잡음만 심할 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면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소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총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로 주변을 경계했어요. 누구냐? 누구 있으면 대답하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소 뒤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는데 소연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땅에 발자국 같은 흔적만 어렴풋이 보였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는 계획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혼자 외딴 곳에 배치한 것, 고장난 무전기, 그리고 이 기묘한 상황들이 모두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긴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어서야 교대 요원이 왔어요. 소연이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라고 말하려 했지만 교대 요원은 별일 없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소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로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침상이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베개는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속옷들이 침상 주변에 창피하게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소연은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치욕적인 상황 앞에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속옷들을 주워 담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발견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 모욕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에 대한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윤중이가 어젯밤에 혼자서 초소 근무를 섰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더라. 여자가 군대에 와서 그런 거 못 견디면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박중 대장은 점호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야간 훈련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여자가 군대에 오면 이런 꼴이 나는 거죠.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연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소연은 그 순간 자신이 이 부대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모욕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전출을 생각해 봤어요. 다른 부대로 옮겨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박중 대장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들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간신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 밤 소연은 처음으로 집 전화번호를 바라봤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소연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동정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고
심지어 일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소연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훈련에 참여했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소연은 문득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 적혀 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버티면 언젠가 세상도 바뀔 것이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소연은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부대 내에서는 이미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고 상급자인 박중 대장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소연은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윤재혁. 그 이름은 군내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어요. 현재 국군 참모총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소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소연은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출세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부당한 시스템에 맞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여군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증거 수집용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록해온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사건의 경위, 목격자들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서 소연은 자신이 겪어온 일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당당해 보였고 눈빛에도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점호 시간에 박중 대장이 또다시 그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도 소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중 대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연의 분명한 목소리가 조례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박중 대장에게 정면으로 맞선 적이 없었거든요. 박중 대장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뭐라고? 윤중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소연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공개적인 대립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박중 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는 소리를 지르며 조례를 마쳤어요.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대장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박중 대장은 소연을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여자 주제에 무슨 깜냥으로.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중대장님,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소연이 차분히 말했을 때 박중 대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기록? 무슨 기록 말이야? 중대장님이 저에게 가한 모든 부당한 처우들을 날짜와 시간, 목격자와 함께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공개적 모욕, 그리고 며칠 전 야간 훈련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박중 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뭐가 되겠어? 누가 여자의 말을 믿겠냐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중 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현 참모총장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박중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서야 소연의 성과 그 유명한 윤재혁 총장의 성이 같다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부당함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박중 대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만약 소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참모총장의 딸을 몇 달 동안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증명할 수 있어? 박중 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미 그의 기세는 꺾여 있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윤소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그 순간 박중 대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거든요. 중대장님, 내일부터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박중 대장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 날 부대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중 대장은 평소와 달리 조례 시간에 소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오만함 대신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소연은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공식적인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두꺼운 기록 노트를 펼쳐놓고 각각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들, 부당한 업무 배분,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최근의 야간 훈련 사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소연은 새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견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들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별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모든 기록이 헛되지 않을 거야. 소연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어디로 보낼지가 문제였어요. 부대 내부의 신고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중 대장과 연결된 인물들이 은밀히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소연은 고민 끝에 군 헌병 사령부로 직접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좀 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김철수 1등병을 마주쳤습니다. 김철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위님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중대장님이 오늘 종일 이상하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철수에게는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곧 이 부대에 조사가 들어올 거야.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이야. 김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조사요? 혹시 중대장님이 중위님께 한 일들 때문인가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철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는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중위님 괜찮으실까요? 중대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중대장이 소연의 신고를 눈치채고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사흘 후인 금요일 오후 부대에 군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헌병 사령부에서 온 차량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헌병대 수사관 2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박중대장은 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중대장님이시죠?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부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박중대장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소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발언 내용, 목격자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소연의 치밀함에 놀라워했어요. 목격자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를 비롯한 여러 병사들이 증언에 나섰어요. 그들은 그동안 보고 들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위님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저희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유독 중위님에게만 심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몇몇 장교들도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서야 양심의 소리에 따라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박중대장이 윤중위에게 한 행동들은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야간 훈련 때 소연의 숙소가 엉망이 된 것도 박중대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몇몇 부하들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소연을 모욕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무전기 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소연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외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특히 동료 여군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은희는 소연을 찾아와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여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언니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중대장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건 오해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한 일들인데 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사관들이 소연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이었어요. 윤중이는 윤재혁 참모총장님의 따님이시군요. 이 말이 나오자 박중대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부대 전체에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윤중이가 총장님의 딸이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소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져서 후련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중대장은 직무에서 해제되었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연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중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부대를 떠났고 임시로 다른 중대장이 부임해 왔어요. 새로운 중대장은 첫 조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병사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동료 장교들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진 후에야 받게 된 대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총장님의 따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지. 때로는 개인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위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이 부대가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후배 여군들도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소연은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며칠 후 소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 윤재혁 참모총장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사복을 입고 조용히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부녀가 마주 앉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아버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보호받고 싶어서 군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물었을 때 소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름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겨낸 거다. 그 용기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제는 2권의 노트가 아니라 다시 1권의 일기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용 노트는 이미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소연은 조용히 펜을 들고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는다. 오늘의 수치가 내일의 정의가 되었다. 이 한 줄을 쓰면서 소연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진흙탕에 넘어졌던 그 굴욕적인 순간, 혼자서 야간 초소를 지켜야 했던 무서운 밤, 숙소가 엉망이 되어 있던 치욕적인 아침.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연은 이제 당당하게 식당에 앉을 수 있었고, 다른 장교들과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료 여군들도 소연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참고만 살아야 했을 거예요. 이은희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었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태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소연을 우리 누님이 아니라 존경하는 중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철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중위님 덕분에 이 부대에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몇 달 후 소연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군 내에서 성차별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체 군에 걸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윤중희의 용기 있는 신고가 우리 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전체 조례에서 말했을 때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고통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후배 여군 한 명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갓 임관한 신임 소위였는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연은 그 어린 후배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용감해.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야.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다른 세상이 되었어.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렴. 그날 밤 소연은 일기장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이 일기장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새로운 일기장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하지만 새 일기장에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들이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좋았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부대는 변했고 소연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후배들에게 전해질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 복무할 모든 여군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이죠. 소연은 이제 진정으로 당당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기억될 군인이 된 것이었어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